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 작전 중 하나라고 부르는 작전에서 두 번째 미국 조종사가 이란 깊숙한 곳에서 막 구출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다시 개방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군사적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최후 통첩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시한이 시작된 가운데 남은 질문은 시한 종료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입니다. 예루살렘 미닛이 계속됩니다.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과 기독교 명절인 부활절에 맞춰 특별 전쟁 방송이 진행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JNS 미디어 허브에서 전해드리는 예루살렘 미닛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JNS의 Straight Up 팟캐스트 진행자인 데니 시먼이 공동 진행자로 조시 헤이슨을 대신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할 소식이 너무 많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가장 큰 소식은 미군 F-15 전투기가 격추되었고 조종사 한 명이 실종되었으며 또 다른 A-10 호구기가 실종된 조종사와 비행기를 찾으러 갔다가 역시 격추된 사건이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가 실종되었지만 2명의 조종사가 발견되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와 F-15의 항법사가 있었습니다. F-15가 격추되었고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특정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절박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절박해지기 직전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CIA는 그곳에 아주 특별한 기술과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능력을 개발해서 이 남자와 이 미국의 영웅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이 미국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적어도 파일럿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이 배운 모든 것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CIA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이란인들에게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란인들은 그 위치를 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상황에서 직접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인 조종사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를 시도하던 수십 명의 이란인들을 제거했고 IRGC도 그 위치에 도달하려 했지만 결국 그 조종사를 안전하게 구출해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군 수백 명이 현장에 처음 투입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3주 후인 24일 이 1980년 이글 클로 작전의 56주년이 된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작전은 카터 행정부가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억류 중이던 44명의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려고 시도했던 작전이었습니다.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이미 미국인 인질을 잡고 미국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작전은 비극으로 끝나 미군 8명이 사망했습니다.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때부터 아마 이란과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56년이 지난 지금 매우 강력한 미국 대통령과 이 미국인을 구출하겠다는 놀라운 미국의 결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에서 이 소식이 뉴스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만약 이란인들이 실제로 그 군인을, 그 조종사를 포로로 잡았다면, 그리고 이란 안에 생존한 인질들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놀라운 미국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추락한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것과 동시에 비행기들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들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란에서는 조종사들의 목숨에 현상금이 걸렸는데 그 금액이 약 1000만 리알, 즉 보도에 따르면 약 6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인에게는 큰 상금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비행기들을 파괴하고 실종된 조종사들과 항법사를 구출하기 위해 수백 명의 특수부대가 다시 지상에 투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MBC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에서의 비행기 격추가 협상에 영향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전쟁이며 우리가 전쟁 중이라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협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X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지옥의 문이 당신을 향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셜미디어에 계속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지만 아직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리이고 그 다음은 발전소입니다. 새로운 정권 지도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흘 동안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약해 보였거나 이란 내에서 더 강도 높은 추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48시간 안에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말 동안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 테헤란에서 카라지로 이어지는 다리가 폭격당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그 다리가 미사일과 기타 무기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 무기들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전역의 동맹국들을 향해 발사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일정에 단호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란을 겨냥한 일종의 긴장 고조 전략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혔고 자신의 입장을 꾸준히 고수해 왔으며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도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란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곳의 종교 지도자였던 아야토라들은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RGC와 바시지가 함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군을 상대로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으로 군 지휘관들의 상당수가 제거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름으로 협상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아직 자리에 있고 그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그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정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란 국민을 위해 이 사태를 끝내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조차도 그가 자신의 직위를 사임하려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자신에게 제공된 대본만 읽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대본 제공자는 불분명하며 페제시키안은 이란 주요 권력자가 아닌 듯합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책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지휘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흩어진 지휘부들이 중앙지휘부가 붕괴되거나 제거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정해진 명령을 받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명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그리고 자신들에게 기대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지침뿐만 아니라 그들이 싸우다 죽기를 원한다는 시아파 사상 전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공습만으로는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미군이 지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민신들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그들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48시간 내일 안에 여기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란인들이 미국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공격 수위를 높이고 결국 남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지금 이란을 지배하는 세력이 계속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지 또 그곳 국민들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더는 이란을 통치할 수 없게 될지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다음은 다리이고 그 다음은 발전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작전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란의 철강 생산 능력의 70%를 파괴했다고 전해집니다. 철강은 분명히 탄도미사일과 다른 군사적 용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공군이 이스라엘 국방군의 정밀한 정보에 따라 이란을 공습해 이란 테러 정권군의 석유 본부 사령관인 캄시드 에샤키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이란에 관해 미국 국민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란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목표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고 미국의 국외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목표가 거의 달성됐으며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었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사망해 결국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 제거를 목표로 공격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사이 미국이 대규모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 50명가량을 제거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트럼프가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수요일에 한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그 정권이 미국을 위협하거나 국경 밖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진전 덕분에 오늘 밤 저는 미국의 모든 군사 목표를 아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우린 그들을 다시 데려올 거예요. 그들을 섭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동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말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원래 지도자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새로운 집단은 덜 과격하고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요 목표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모든 발전소를 아주 강하게 아마 동시에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목표인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생존이나 재건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이란의 새로운 세대 지도자들, 즉 다음 세대가 더 실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더 실용적인 정권이 어떤 세력인지 어떤 모습일지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는 낙관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죠. 이것이 그의 협상 전략의 일부입니다. 시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시리아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죠. 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에게 약간의 여지를 주면서 어쩌면 그들이 깨어나서 좀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상과 사람을 정치인들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실제로 일해본 경험이 거의 없지만 그는 직접 일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협상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사업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것들을 세계 무대에서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와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도 이 상황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서방의 일정한 패턴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남자가 그들에게 강경하고 진지하게 대할 배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인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고 미국의 다음 수순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일관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수년 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다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인터뷰를 다시 봐도 그렇습니다. 80년대 후반 바바라 월터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란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석유 무역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이 들어가서 석유를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클립을 함께 보시죠.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이 위대한 나라가 계속 뜯겨먹히는 모습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 따르면 우리의 동맹국들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란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바닷가에 있는 석유를 차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병대 파견이나 전쟁 위험 감소하실 건가요? 이란은 그들에게 주고 우리는 그들의 석유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제 말은 우리가 전쟁을 원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의 석유를 가져오라는 거죠. 당신이 들어가세요. 어떻게 들어가죠?
약하게 굴면 전쟁이 날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우린 뭘 해야 하죠? 실례합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될 겁니다. 소련이 이란에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음에 이란이 이 나라를 공격하면 가서 대형 석유 시설 하나를 점령하세요. 제 말은 그걸 점령해 손실을 만회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란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한편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 최고위층 사이에서도 통일된 메시지를 보셨을 겁니다. 특히 전쟁 중에 훌륭한 대변인 역할을 해온 국방장관 핏 헥세스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는 이번 주 녹화된 TV 메시지에서 이것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드론과 탄도미사일 무기를 구축하고 있어서 핵 프로그램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미국이 지금 공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클립을 보시죠. 이란은 본질적으로 재래식 방어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즉, 너무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해서 아무도 그들을 공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미 그 목표에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많이 보유해 미래엔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미래관을 가진 급진 시아파 성직자들이 이끄는 나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만든 방어막 뒤에 그들의 핵 프로그램과 야망을 숨기고 보호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이 만들려던 재래식 위협, 즉 방패를 제거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지금 제거하기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수천 개의 표저로 제거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도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란이 바레인에 있는 석유 시설을 파괴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지역에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서는 최근에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아랍 국가들에 이스라엘보다 3배나 더 많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비축분 외에도 그리고 모두가 전쟁이 시작될 때 이란이 얼마나 많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추측하거나 추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사일 자체 외에도 발사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사대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에 있어서 병목으로 작용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약 50-70%를 제거했다고 주장되었지만 계속해서 같은 숫자만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주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목표물을 매일같이 타격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 정도와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간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이 해안 군사 자산을 공습의 주요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점과 일치합니다. 그 미사일들이 선박을 공격해 오긴 했지만 이 미사일들 덕분에 이란은 여전히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원이 제한된 테러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여겨졌던 나라, 세계 주요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의 영향력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하는 데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지원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한때는 주요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나라가 반서방, 반기독교에 전념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다른 어떤 기독교 국가들보다 그들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정권은 적어도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하루에 200, 3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공격 덕분에 그리고 수년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온 덕분에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불편함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일 것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만과 해협, 그 수로, 그리고 페르시아만 입구의 병목 현상에서의 교통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이동하는 그곳의 교통량이 약 90% 감소했습니다. 이란은 중국, 파키스탄 등 자국이 우호축에 속한다고 여기는 국가들의 선박에 한해서는 통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징수소로 바꾸고 있으며 통과를 원하는 선박들에게 막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계획에 대해 다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리는 것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니까요. 오히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함선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40개국,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을 막기 위한 영국 주도의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걸프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 행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열기 위한 군사작전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선박 운송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48시간이 끝난 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중국, 러시아, 프랑스는 아랍 국가들이 제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저지했습니다. 이 아랍 국가들은 해협을 통한 석유 판매 수익을 잃고 있기 때문에 해협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그의 주요 목표가 해협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인들도 그 영향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 석유가 있지만 가격이 오르면 모두 영향받고 휘발유도 비싸집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해결하길 바라지만 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패배자 집합체인 이 무리들은 그 단어는 쓰고 싶지 않지만 의미는 아시죠? 이 사람이 국제 언론에서 아내에게 뺨을 맞고도 거기 앉아서 지금은 러시아인들과 중국인들 앞에서 강한 척을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를 남자라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프랑스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라 이미 항복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세계대전으로 인정되는 거죠. 저는 약간 비꼬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 나라는 미국에 의해 구원받은 지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벌써 미국의 적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걸 보는 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는 상황의 양쪽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대통령은 진지하며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똑똑한 점은 그가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서방이 즉각적인 승인과 무언가를 얻으려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뉴스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언론에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 이런 상황이 미국에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유럽인들과 프랑스인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결국 국민이 이 상황에 불만을 품은 나라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중간 선거가 다가올 때쯤이면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인 미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석유 수요에 있어서는, 그리고 가격도 한 세대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을 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 마크롱의 아내가 비행기에서 그를 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가보시죠. 그녀는 우리 모두가 하고 싶었던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머리를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에 정말 강경하게 굽니다. 그거 눈치채셨나요? 그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강경하지만 서구 가치를 지키는 데는 히브리어로 스마트 우시라 부르며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걸레 같은 사람이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도 미국이 실제로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동맹은 거의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존재해왔죠. 그리고 미국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행정부 때 나토 국가들이 방위 부담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자국 GDP의 일정 비율을 국방에 투입하지 않는 것에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종종 나토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유럽의 반응을 보면 영국은 사양한다고 했고 프랑스도 사양한다고 했으며 독일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이 나토 동맹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매년 받는 30억 달러를 문제 삼지만 이스라엘은 이 돈을 전부 미국 내 군사 장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물이라고 해도 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유럽 방위에 매년 9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서주길 필요로 했을 때 유럽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불만이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보고 우리가 문제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세금 900억 달러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나라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미국이 10년에 걸쳐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380억 달러, 즉 연간 38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키면 그로 인해 절약되는 금액은 이스라엘에 제공되는 어떤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자국 GDP의 훨씬 더 많은 비율을 국방에 지출하고 있으며 아마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지출할지도 모릅니다. 34%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결국 피트 헥스와 마르코 루비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위, 2위 공군이라고 부른 두 나라의 공군이 이란 상공에서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미국의 최고의 동맹국으로 알려졌던 영국과 프랑스를 지금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전쟁이 여러 전선에 걸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테러 문호의 본체, 즉 이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테러 대리 세력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10월 7일 하마스 전투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최근 전쟁에 참전하여 이스라엘, 특히 에일랏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후티 반군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말에 이스라엘의 인구 중심지인 텔아비브 근처 벤구리온 공항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뜨거운 전선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주말에 헤즈볼라가 발사하는 미사일의 약 70% 가리타니강 북쪽에서 발사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입해서 거의 리타니강까지 모든 땅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그곳에 머물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장관 비찰렐 스모트리치가 리타니강을 새로운 국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 헤즈볼라 조직원들과의 전투에서 여러 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등 손실을 입었고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 15명의 헤즈볼라 조직원을 사살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헤즈볼라 해군 책임자를 암살하고 남부 레바논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조직원 1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군 IDF를 지난 한 달 동안 레바논에서 약 1,000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고 3,5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부분 휴전이 이루어진 뒤에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연관된 많은 시아파들이 레바논 군대의 일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헤즈볼라와 직접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거나 레바논 정부 통제하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미 정부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는 다시 무장하고 무기를 들여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레바논 정부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레바논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과 함께 시리아인들, 시리아의 수니파를 상대로 수년간 싸우며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인들과 수니파가 시리아 정부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시아파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맞서 싸운 방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면 시리아인들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싸웠고 많은 민간인을 살해한 헤즈볼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베카 계곡과 시리아 북부를 따라 있는 그 지역들을 장악하고 헤즈볼라를 확실히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으로 서명된 것은 아니지만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완전히 제거하는데 두 나라 모두 이해관계가 있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평화는 없겠지만 레바논 국민들에게는 조용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고 시리아인들은 레바논의 시아파를 제거하고 복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경과 리타니 강 사이 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레바논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수십 년 동안 남부 레바논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고 철수하기도 했으며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유니필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을 이스라엘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의도가 무엇인지, 국경과 리타니 강 사이의 땅을 차지할 것인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일까요? 이스라엘이 그 영토에 대해 군사 점령이나 주권이 없는 구역이 아니라 완전한 주권을 적용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하게 말이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남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주권 적용은 현재 정치권에서 반드시 고려하고 있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가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표가 무엇인지는 가자지구 때와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자의 4분의 3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현재 군대가 있습니다. 레바논은 두 가지 이유로 다릅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지 않은 인구가 있으며 헤즈볼라만이 적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인과 레바논인 대다수는 서로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하는 겁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헤즈볼라와 싸우며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간인들을 대피시켰고 이제 리타니 강 남쪽에는 민간인이 없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비전투원 부상은 헤즈볼라 미사일이 그곳의 유니필 진지를 타격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수로 쐈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남부 레바논의 유니필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유니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시간 낭비입니다. 유엔도 시간 낭비입니다. 글쎄요,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엄호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유니필이 있을 때 그들은 헤즈볼라에게 엄호를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제사회의 저지 세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의 평화 유지군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평화 유지군이 가자 지구에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의 가자 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20개 조항 계획에서는 가자 지구의 국제 안정화군을 창설해 하마스를 대신해 통제권을 갖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장 해제를 막겠다고 나선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임무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 IDF 자국 시민들을 위해 평화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리가 레바논에서의 정치적 또는 외교적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국방장관 네타냐후 모두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 동안 집에서 대피하지 않은 북부 시민들에게 평온을 되찾아주는 것, 그들에게 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정부든 가장 첫 번째 책임은 자국 시민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남부 레바논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이스라엘이 철수한 뒤 많은 이들이 남부 레바논을 떠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헤즈볼라에 의해 레바논에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피신했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유럽과 미국으로 갔지만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이 남부 레바논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고 북부의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전투의 결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절 연휴 동안 훨씬 더 많은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명절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 유대교의 주요 명절 중 하나인 시마트 토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론 6월절도 중요한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6월절 만찬인 세데르가 중단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20, 30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일부는 예멘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에서도 로켓과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고위 국방 관계자는 카날 14 에나임 카셈이 제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임 카셈은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카셈이 나스랄라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푸아드 슈크란 등 나스랄라의 부관들도 이전 전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임 카셈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위협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모든 무기를 발사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말하기 어렵네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기 어렵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기회를 찾을 겁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의 절반이 요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은 개활지에 떨어지도록 허용되었는데 이는 아이언돔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입니다. 적어도 2발의 미사일에는 집속탄 탄두가 장착되어 있었고 우리는 벤 아브락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부 피해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텔아비브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물론 미사일이 건물과 주거지를 타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가는 사진과 영상을 봤습니다. 해변은 한여름 이후로 가장 붐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력과 회복력을 정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경고 시스템과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들도 반드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명절 전날 세데르 때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슈켈론 어머니 댁에 갔는데 거기서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어요. 식사 직전 수사까지 마쳤고 식사를 시작하려던 중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아슈켈론 대피소로 갔습니다. 건물 사람들 모두가 거기 있었고 모두 세데르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에서 모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다양한 6월절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경보가 해제되자 모두 집에 돌아가 예식을 마쳤고 이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운전해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미사일이 없어 중간에 멈춰 참호로 뛰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민족으로서 더 힘든 일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DNA에 새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세대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손주나 증손주에게 예전 유월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겪은 많은 일 중 하나이며 결국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6월절 세대료에서는 10가지 재앙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대료의 혼란스러운 부분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랍비들은 어쩌면 50개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250개였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역사책에는 이 명절 동안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해서 그 탄도미사일들은 기본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 역사책의 하나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수백 발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볼 때 그 각각이 기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구절들을 다른 해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성경시대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죠. 정말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세대를 하며 매 세대마다 자신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처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충분히 강해져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전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 내면의 것들이 당신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겪어온 일들을 보면 알다시피 이런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우리는 이집트에서 40일 후 그들이 시나이 산에 있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집트와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상황이고 놀라운 기적들이죠. 저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여기서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냐는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 전날 그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영내 대리 세력에 10번의 큰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받아낸 대가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썼습니다. 다가오는 6월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악의 축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의 재앙,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재앙, 시리아의 아사드의 재앙, 유대와 사마리아의 테러 조직들의 재앙, 예멘의 후티의 재앙, 그리고 이란에 내린 5가지 추가 재앙이 있습니다. 핵 타격, 미사일 타격, 정권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 억압 세력에 대한 타격, 그리고 장자의 재앙, 즉 우리 경우에는 최고 지도부에 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폭군 하메네이부터 핵 과학자들,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의 주범 살인자들까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나스랄라, 카니아, F, 신와르 등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리가 여기서 6월절의 몇 가지 주제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10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다양한 비교를 하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모두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고 그가 한 말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6월절 하가다에서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위해 지켜져 온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일어난 자가 한 명만이 아니었지만 거룩하신 분, 찬송받으실 그분께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노래를 부릅니다. 2000년이 아니라 정확히는 3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도하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이 세대는 분명히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과 국내 문제 둘 다를 다루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 평화 시기였다면 이 뉴스가 이스라엘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도 가장 큰 헤드라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크네셋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은 62대 47 로 교수형을 기본 사형 방식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군사 법원에서 치명적인 테러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판사들은 모호하게 정의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형이 의무적으로 선고되고 판결 후 90일 이내 집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표결은 오츠마 유디트, 즉 유대인의 힘당 소속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처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로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우리 손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제거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90일이 아니라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90분만 지나도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이히만의 처형보다 더 정당화될 수 있었던 처형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961년이나 62년 결정이 내려졌을 때 로마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같은 감상적인 자유주의자들이 그때 법정에서 결정이 내려진 후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연합군이 유럽에서 나치의 만행에 가담한 나치들을 처형한 지 불과 몇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종 해결책을 책임졌던 아이히만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을 때 전 세계는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그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90일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히만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무함마드들 중 한 명이라도 잡는다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되나요? 거리의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게 될 거예요. 갑자기 모두가 아는 인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니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사형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르는, 저는 누까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누트마는 아랍어로 매우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됐어야 했습니다. 저는 10월 7일 잔혹 행위를 저지르고 강간과 아동 살해, 가족 도륙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으며 포로로 잡혀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즉시 처형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한 이스라엘 법원과 검찰청에 의해 단 한 명도 살아남으면 안 됐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법정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일부러 질질 끕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기회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의 고결함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고결함은 10월 7일 학살당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즉시 처형해야 하며 국제 이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통과된 이 법은 10월 7일의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오직 앞으로 발생할 테러 공격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 법안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테러리스트들 중 누구도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제적인 구경거리는 아마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의 교전 수칙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듯이 테러리스트들이 처음에 제압된 후에 군인들에 의해 제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1급 살인을 저지르던 테러리스트를 끝까지 처리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조계에서 시행되는 자유주의적 기준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필요한 것은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을 쥐어준다면 그들은 현장에서 테러리스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대부분 정치적인 쇼였다고 봅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찬성표를 던졌으니까요.
하지만 연정 동료인 이타마르 벤크비르에게 뭔가를 내어준 셈이죠. 하지만 결국 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동시에 만약 법원이 이런 법안을 뒤집을 때 그 결정에 신뢰를 보인다면 다른 때에는 법원을 비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네타냐후가 법원과 벌이고 있는 이런 줄다리기를 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원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휴일과 안식일 동안 긴급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전쟁 반대 시위에 내렸던 규제를 완화해서 최대 600명까지 반정부, 반전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이 보안상의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모든 종류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시기에 말입니다. 비행기에 타는 사람은 겨우 50명에서 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팀과 함께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결정한 것은 바로 후방사령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제한되고 바르 미츠바도 제한되고 모든 모임이 제한됩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다시 열렸지만 경기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가 모일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고 갑자기 법원이 정치적인 이유와 반전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텔아비브에서 600명이 시위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글쎄요, 꼭 반전 운동은 아닙니다. 이건 반정부 운동입니다. 글쎄요, 항상 반정부 운동이 시위해야 할 최신 이슈나 새로운 문제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코로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봐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공공 집회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제한이 있었고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아마도 그것을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하지만 그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가거나 슈퍼마켓에 가거나 아니면 보호받는 반네타냐후 시위에 가기 위해서만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정부 시위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이 야당과 이 시위운동과 함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바로 오늘 아침만 해도 보통은 제사장의 축복, 즉 비르카또 코아님이 있었습니다. 이 축복은 통곡의 벽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곳에는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이번에는 통곡의 벽, 단지의 일부, 즉 그 열린 공간 옆에 있는 터널 안에서 5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법원이 시위에는 6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종교 행사나 회당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는 50명만 모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의 입지를 해치는 쪽으로만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임명된 대법원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부가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는 엄청난 분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딥스테이트, 특히 이스라엘 딥스테이트가 자신들 규칙을 적용하려 하면서 유대교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갈 수 없었고 유대인들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시위대는 통과시켰고 600명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텔아비브에서 시위가 있었던 근처의 대피소로 몰려들었는데 대피소에는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항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공 대피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을 권리를 요구한 시위대가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경찰도 자신들의 경찰관들이 이 시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식일과 휴일을 어길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즉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경찰이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인 피에르 바우티스타 피사발라 추기경을 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길 바랍니다. 피에르 바우티스타 피사발라 추기경의 성묘, 교회 출입을 막아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종려주일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묘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바우티스타 피사발라 추기경은 수천 명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수행원들 뿐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들어가고 싶어 한 사람이 12명도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경찰은 성전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한, 통곡의 벽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한을 성묘 교회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기독교 성지와 기독교 예배를 이스라엘 땅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경찰 전체가 아니라 그 장소에 배치된 소수의 경찰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주 금요일에는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언론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CNN을 불러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산 출입을 막는 장면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금요일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틀 뒤 또 아랍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인지 무슬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들은 즉시 그들과 만나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직접 그 사제와 함께 그 사제 자신도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해였지만 평소처럼 이용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트윗을 올렸지만 그것은 이미 헤드라인이 만들어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내러티브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면은 반 이스라엘 헤드라인이죠. 그리고 며칠 뒤 822페이지쯤에야 헤드라인에 대한 정정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의 이스라엘 혐오자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마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미국 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가 운동 내에는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웬스, 잭 프로소비악, 스티브 배넌 등과 같은 인물들이 포함된 독특한 분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여러 번 방문했고 동맹으로 여겨졌던 이들입니다.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을 등지고 이스라엘이 중동과 그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예배 장소와 기독교인들의 예배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기경은 우리가 여러 번 카피아를 착용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동맹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화해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예루살렘의 라틴 총대주교인 피에르 바티스타 피차발라 추기경에게 전화를 걸어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썼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기경과 다른 사람들이 계속되는 보안 상황 속에서 성묘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계속되는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 인한 보안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불과 일주일 전에도 성묘 교회 구내의 한 건물에 집속탄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최소 2발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방 사령부가 이런 종류의 집회를 원하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악용될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성전산 지역, 즉 아랍인들이 엘 악사라고 부르는 이곳은 수니파에게는 신성하지만 시아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예루살렘의 성지 방향으로 발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보안 당국이 그렇게 조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순니 학자들의 특정 자료를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2개의 성지가 있는데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그리고 아락사 사원은 유대인 성전이 있던 자리에 무슬림 성지로 알려질 장소를 만들기 위해 나중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의 동굴에 다녀왔는데 그곳도 또 다른 유대인 성지가 모스크로 바뀐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들이 유대인 성지를 가져다가 모스크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라크사 모스크는 황금 돔이 있는 바위의 돔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실제로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성전산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수니파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는 성전산 구역의 남쪽에 특별히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 절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엉덩이가,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엉덩이가 이 바위의 돔, 이른바 성스러운 성소를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짜 성스러운 성소라면 당신은 엉덩이를 성소를 향해 두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쪽에 모스크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를 북쪽에 짓자고 했습니다. 모스크를 북쪽에 지으면 메카를 향해 기도할 수 있고 동시에 이 성소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모스크를 남쪽에 짓자는 것이었는데 아무도 무슬림이 바위의 성소를 향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무슬림은 오직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거룩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과 전 세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기독교 형제들에게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스라엘, 미국, 전 세계 기독교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에게 축복받고 기쁜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중동, 시리아, 레바논, 나이지리아, 터키 등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만이 이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며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움, 희망,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밝게 빛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전 세계의 비유대인들, 즉 기독교인들과 그 밖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등불을 알아보는 분들께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거짓말들, 그리고 전 세계에 매우 빠르게 퍼지는 조작된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유대인 국가이지만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예배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매우 관용적입니다. 평화롭게, 평화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누구와도 함께 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신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6월절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6월절의 7째 날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토라에 나오는 사건, 즉 홍해가 갈라진 일을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 중 하나로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 파라오의 군대가 멸망하면서 모두가 예언적인 노래로 모였던 사건입니다. 이로써 이집트에서의 유대인 노예 생활이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족로 탄생한 독립기념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데니 시먼, 오늘 저의 공동 진행자 알렉스 트레이먼, 예루살렘 JNS 미디어 허브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6월절 연휴임에도 특별히 와서 방송을 운영해준 아론 워카운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저희 프로듀서인 바바라 하이모브, 이번 행사에 많은 개요를 준비해준 잭 시커먼, 이곳 전체 제작을 총괄하는 유리 스페르스키, 그리고 JNS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슈퍼 땡스와 JNS 기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